어떤 나라가 당대 최강 대국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거의 30년에 걸쳐 3번이나요. 보통 이런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죠. 압도적인 군사력이 무너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흥미로운데요. 다윗이 골리앗의 땅까지 차지했다면 정말 예상 밖의 결과겠죠?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 세력 균형 자체가 바뀐 거니까요.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사례가 있나요?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그 믿기 힘든 일이 10세기 말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신생 국가였던 고려가 당시 동아시아의 패권국이던 거란, 요나라의 수십만 대군을 상대로 벌인 일이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고려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라 약소국이 어떻게 거인을 상대로 살아남고 심지어 번영까지 이뤄냈는지에 대한 놀라운 전략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3명의 영웅, 서희, 강감찬, 윤관을 중심으로 펼쳐질 텐데요. 이들은 각각 외교, 군사, 그리고 혁신이라는 다른 무기를 사용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칼과 창만으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준 완벽한 사례들이죠. 첫 번째 거대한 위협은 서기 993년에 찾아옵니다. 이야기의 시작을 위해선 당시의 지정학적 상황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고려는 918년에 건국되어 이제 막 기틀을 다져가던 신생 왕국이었어요. 북쪽에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동아시아 최강의 기마군단을 보유한 거란의 요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거대한 한족 국가인 송나라가 있었죠. 고려는 송나라와 친하게 지내면서 거란을 견제하는 외교 노선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도 자체가 거란에게는 눈엣가시였을 겁니다. 거란의 주적은 송나라인데 배후에 있는 고려가 송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으니 언제든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거란 입장에서 송나라를 제대로 공격하려면 먼저 고려를 확실하게 제압하거나 동맹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고려 태조 왕건이 했던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만부교 사건입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942년 거란이 화친을 제안하며 사신단과 함께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왕건은 거란이 옛 고구려의 형제국이었던 발해를 멸망시킨 짐승 같은 나라라며 사신들을 선모 유배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 묶어 굶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우리는 당신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외교적 선언이었어요. 이 선언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50년이 지난 993년 거란의 장수 소손령이 이끄는 대군, 기록에 따르면 8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과장이 섞였겠지만 그만큼 엄청난 위협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고려를 침공해 온 거죠. 침공의 명분도 교묘했어요. 너희는 신라 땅에서 일어난 나라면서 왜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왜 바다 건너 송나라만 섬기느냐 하는 거였죠. 고려 조정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신하들 대부분은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빨리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주고 화친을 맺자고 주장하는 이른바 할지론을 펼쳤죠.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니까요. 이때 한 신하가 단호하게 반대하고 나섭니다. 바로 서희였죠. 서희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적의 의도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싸우기 전에 적장 소손령과 단판을 짓겠다고 자청합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걸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격이었죠. 단판 장소에서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집니다. 소손령은 서희에게 나는 대국의 귀인이니 그대가 뜰에서 절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서희는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나 하는 일을 어찌 장수에게 하겠는가라며 거부하고 막사로 돌아가 버리죠. 여기서 밀리면 협상 전체가 밀린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국 소손령이 양보해서 동등한 예로 마주 앉게 되는데 여기서 역사의 길이 남을 외교 담판이 시작됩니다. 소손령이 침공 명분을 다시 꺼내죠. 너희는 신라 땅에서 나왔으면서 왜 고구려 땅을 침범했는가? 이 질문에 서희의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서희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신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이고 수도도 평양, 서경에 두었다. 국경 문제로 따지자면 오히려 당신들의 동경, 요양도 우리 고구려 땅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침범했다고 하는가? 이건 프레임의 대전환이에요. 땅을 내놓으라는 요구에 원래 그 땅은 우리 것이다 라고 받아친 거죠.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해체하고 새로운 판을 짠 겁니다. 정확합니다. 이건 마치 스타트업이 M&A 협상 테이블에 불려나갔는데 우리를 인수하지 마시고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당신들의 신사업을 우리가 리드하게 해달라고 역제안하는 것과 같아요. 소손령은 할 말을 잃었죠. 그러자 이번엔 두 번째 명분을 꺼냅니다. 왜 가까운 우리를 버리고 바다 건너 송나라와 교류하는가? 여기에 대한 서희의 답변은 더 대단합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교류하고 싶다. 그런데 고려와 당신들 사이를 여진족이 가로막고 있어서 길이 막혀 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에게 압록강 동쪽의 땅을 주고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가 어찌 당신들과 교류하지 않겠는가? 이간 문제 제기를 기회로 바꿔버린 거예요. 거란의 진짜 목적이 고려 멸망이 아니라 송나라와의 연결고리를 끝낸 데 있다는 핵심을 꿰뚫어 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희는 거란이 송나라와의 큰 전쟁을 앞두고 배후의 안정, 즉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려해 왔다는 것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거란이 원하는 것을 주되 송과의 관계 단절 약속, 그 대가로 고려가 원하는 것, 영토 확장을 얻어내는 딜을 설계한 거죠. 기브앤틸크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소손영은 서희의 논리에 설득되어 군대를 철수시켰고 거란은 고려가 압록강 동쪽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묵인해줍니다. 고려는 이 지역에 6개의 성, 즉 강동 6주를 설치하고 국경을 압록강까지 넓히게 되죠. 전쟁을 막으러 갔다가 오히려 영토를 얻어온 전무후무한 외교적 승리였습니다. 서희의 간파는 단순히 말을 잘한 게 아닙니다. 첫째, 상대의 진짜 의도, KPI를 파악했고, 둘째, 우리의 정체성을 재정의해서 고구려 개성, 협상의 프레임을 바꿨으며, 셋째,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척하면서 우리의 실리를 챙기는 윈윈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현대 비즈니스 협상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교과서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거란은 고려가 약속과 달리 계속 송나라와 교류하고 강동 6주를 요새화하자 이를 빌미로 다시 침공을 계획합니다. 1010년 거란의 황제 성종이 직접 4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2차 침공이 시작되죠. 이때는 고려 내부의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수도 개경이 함락되고 왕이 남쪽으로 피난 가는 등 엄청난 위기를 겪습니다. 이 위기를 간신히 넘긴 뒤 1018년 거란은 또다시 소배압에게 10만 정예 기병을 주어 3차 침공을 감행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고려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의지였죠. 고려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등판한 구원투수가 바로 이른이 넘은 노장 강감찬이었습니다. 강감찬은 서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합니다. 이제는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고 판단한 거죠. 오직 군사적 힘으로 압도적인 승리로 적의 침략 의지 자체를 꺾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20만 대군을 이끌고 거란군을 맞이하러 북쪽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강감찬의 천재적인 전략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투는 흥화진이라는 곳에서 벌어지는데요. 그는 단순히 군대를 배치해서 싸운 게 아니라 지형과 환경을 무기로 활용했습니다. 흥화진 근처에 강 상류를 쇠가죽으로 둑을 쌓아 막아뒀다가 거란군이 강을 건너는 순간 둑을 터뜨려 버립니다. 엄청난 급류가 거란군을 덮쳤겠죠. 이건 물리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의 공격, 즉 자연을 이용한 기술적 공격에 당한 거죠. 마치 잘 나가던 시장의 강자가 갑자기 등장한 신기술에 의해 시장 점유율을 잃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기습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거란군은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피해를 수습하고 곧장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진격합니다. 속전속결로 왕을 사로잡아 전쟁을 끝내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강감찬은 이들의 보급로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소모전을 펼칩니다. 본대는 놔두고 뒤에서 식량과 물자를 공급하는 부대를 계속 공격해서 적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굶주리고 지친 거란군은 개경 근처까지 갔지만 견고한 수비에 막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퇴각을 결정합니다. 강감탁이 기다린 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는 적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 즉 퇴각하는 길목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귀주였죠. 귀주 벌판에서 고려군과 거란군이 마주섰습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 갑자기 날씨가 고려군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남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이 바람이 거란군의 얼굴 정면으로 불어닥친 겁니다. 거란군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활을 쏴도 화살이 바람에 밀려 제대로 날아가지 않았죠. 반면 고려군은 바람을 등지고 싸우게 됐습니다. 화살은 더 멀리, 더 강하게 날아갔고 사기는 하늘을 찔렀죠. 강감찬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총 공격을 명령합니다. 김종현이 이끄는 기병대가 적의 측면을 강타하는 망치와 모루 전술을 구사했고 고려군은 사방에서 거란군을 포위하고 섬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10만 명에 달했던 거란의 정예군은 거의 전멸했고 살아서 돌아간 자는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귀주 대첩입니다. 이 패배로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하게 되었고 동아시아에는 100년이 넘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고려의 황금기가 열린 거죠. 강감찬의 승리는 단순히 용맹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는 흥화진에서 공학적 지식을 활용했고 소모전으로 적의 힘을 뺐으며 귀주에서는 기상 변화라는 변수까지 활용하는 종합적인 전략가였습니다.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를 극대화한 완벽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적이 가장 잘하는 방식, 기병을 이용한 평야 전투로 싸워주는 대신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방식, 지형과 환경을 이용한 비대칭 전투로 싸움의 룰을 바꾼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긴 평화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고려는 또 다른 새로운 적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여진족이었죠. 이들은 거란과는 또 다른 유형의 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아니라 북방 초원에서 흩어져 살던 부족들이었는데 이들이 서서히 힘을 키우며 고려의 국경을 위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이들의 주력은 기병이었습니다.
고려의 주력군인 보병은 이들의 빠른 기동력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여러 차례 전투에서 고려는 여진 기병에게 패배합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윤관입니다. 윤관은 기종의 방식으로는 여진족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병사들의 사기가 아니라 군대의 구조에 있다고 본 거죠. 보병 중심의 군대로는 기병 중심의 적을 상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에 대항할 수 있는 특별한 부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그의 해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107년 윤관은 왕을 설득해 별무반, 즉 특별 군사부대를 창설합니다. 이건 단순한 군대 증강이 아니라 군사 시스템 자체를 혁신한 것에 가깝습니다. 별무반은 세 종류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기병으로 구성된 신기군, 보병인 신보군,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부대인 항마군이 있었죠. 항마군, 악마를 굴복시키는 군대라는 뜻인데 이들은 승병, 즉 스님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정신력과 규율이 강한 승병들을 특수부대로 활용한 거죠. 이 외에도 노비, 상인, 자원자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말 그대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 프로젝트 팀이었던 셈입니다. 약 17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부대였죠. 이건 마치 대기업이 기존의 느린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시장의 빠른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사내 벤처나 특수 태스크포스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윤관은 이 새로운 조직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 정벌에 나섭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별무반은 여진족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그들의 근거지에 구계의 성, 즉 동북 구성을 쌓았습니다. 수십 년간 고려를 괴롭혔던 문제를 마침내 해결하고 북방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윤관의 혁신적인 조직 개편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 뒤에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가 따라오죠. 구성을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쫓겨났던 여진족은 계속해서 구성을 되찾기 위해 공격해왔고 수비하는 고려군의 피해도 점점 커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고려 조정 내부에서 발생했습니다. 윤관의 성공을 시기하는 반대파들이 실리도 없는 땅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며 구성을 포기하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왕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1년여 만에 동북 구성을 여진족에게 돌려주고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윤관은 이 결정에 크게 반발했지만 결국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는 대성공이었지만 그 성공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정치의 단계에서 실패하고 만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최고의 제품을 만들었지만 회사의 내부 정치나 단기적인 재무적 압박 때문에 프로젝트가 좌초되는 경우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결국 윤관이 쫓아냈던 여진족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나라를 세우고 이전에 자신들을 압박했던 거란,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심지어 송나라의 수도까지 함락시키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릅니다. 만약 고려가 동북 구성을 계속 유지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를 일이죠. 자, 오늘 우리는 서희, 강감찬, 윤관이라는 세 인물을 통해 고려가 어떻게 북방의 위협에 맞섰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례가 위기 대응에 대한 세 가지 다른 하지만 모두 중요한 접근법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동의합니다. 첫째, 서희의 사례는 전략적 협상의 힘을 보여줍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이 있죠. 서희는 상대의 핵심 목표를 꿰뚫어보고 논리의 프레임을 바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왜 싸우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둘째, 강감찬의 사례는 기술적, 전술적 우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협상이 불가능한 오직 힘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단순히 병력수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이점, 지형, 날씨, 공학기술을 총동원해 비대칭적 우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윤관의 사례는 조직적 혁신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낡은 시스템을 과감히 버리고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새로운 조직과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구조로 싸울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혁신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내부적인 지지와 비전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교훈도 줍니다. 결국 고려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정답에만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라 외교가, 전략가, 혁신가를 적재적소에 기용할 줄 아는 유연함과 지혜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의 국가나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계속해서 닥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희의 통찰력, 강감찬의 전략, 그리고 윤관의 혁신 정신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상황에 맞게 꺼내 쓸 수 있는 리더십, 바로 그것이 고려의 생존 비결이었을 겁니다.